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책임자를 만나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며 직접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젯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검찰의 긴급 출국 금지를 통해 제지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평양으로 들어갔던 북한 주요국 대사들도 속속 복귀하면서 북한 수뇌부의 대미 전략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인데 냉각된 북미 관계가 협상 국면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 당시 민간 주관사에 정부가 182억 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은 계속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한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KBS에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찾아와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며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한 2013년 3월 초 당시 경찰청 수사국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시중에 떠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첩보 확인 직후인 3월 5일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인 김학배 국장이 수사 실무 책임자를 불러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수사 착수에 부담을 토로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국장이 저에게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범죄 촉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 며칠 뒤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김 수사국장과 함께 박 행정관을 만난 이 관계자는 박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엄지정 거라고 시켜드리면서 지금 이 첩보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지정 거라고 보이면서 이분이 관심사안이다. 박 행정관은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VIP가 관심도 많고 이거 큰일 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지금 아주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표시를 했다는 것이지. 당시 박관천 행정관의 보고라인은 직속 상관인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박 전 행정관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 같은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행정관에게 이 같은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새로 임명된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팀을 압박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수사팀 지휘부는 모두 전보 조치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 이 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수사팀 관계자가 털어놨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이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새로 취임한 청장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수사팀 관계자도 무척 당황했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남의 가슴이 그럼 김학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피해를 입은 여성이어야 되겠습니까? 수사팀 자리에서도 곧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서울에나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안 들어준 거죠 전혀. 4개월 만에 인사에 이동시켰다는 거 이거는 그분들이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김 전 차관 수사팀 책임자들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은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전보 조치된 겁니다.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 인사는 청와대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책임자 교체는 사실상 청와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KBS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검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자, 이미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그렇고 향후 수사도 그렇고 초점이 좀 달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이게 초점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당시의 초기 경찰 수사뿐만이 아니고 이후 이어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하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미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예, 당시에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면은 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면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직무유기죄는 5년인데요. 당시 1, 2차 수사가 2013년 또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수사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군요. 네. 과거에 검경 수사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또 법무부 장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과거하고는 좀 다를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이 좀 기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검찰은 못 믿겠다. 특임 검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나오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우선 특임검사 제도를 좀 보면 이게 현직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아까 그 앞서서 보셨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무마 의혹 혹은 또 뭐 성범죄 이런 부분을 밝히는 데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을, 모든 의혹을 좀 열어놓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특검밖에 없는 셈입니다. 아, 특검밖에 없다. 그렇게 특검을 만약에 실시한다면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여야 의원들한테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김학의 특검 주장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건 없고요. 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등도 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도 특검을 추천하는 거는 국회의 몫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결국 특임검사나 특검이나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이같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는 2013년 1차 수사 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청 3번째 만에야 출국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2차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고는 지체 없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3년과 다른 발빠른 조치.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착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재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수사 때는 빠져있던 뇌물 혐의가 유력합니다. 성접대를 뇌물로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007년 말 이후에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다시 확보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은 서면 진술서 하나만 보낸 채 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내려졌지만 정식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는 없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또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먼저 입건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직접 대면 조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조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 검찰 과거사위에 이 같은 내용의 중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가 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 언론들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었던 추가 대북 제재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가 더해질 것이라고 미 재무부 발표가 오늘 이루어졌다.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고 썼습니다. 대규모 추가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대북 관련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며칠 내에 발표 예정이던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의 제재를 말한다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제재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관련 트윗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다음 주 잇따라 청문회를 열어 북미 협상 상황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등이 출석해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명령으로 냉각된 북미 관계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협상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은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미국의 분명한 유화 제스처로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북한 관련 언급을 삼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물선 회사들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발표한 다음 날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을 빼버리면서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긴장을 원치 않는다.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자고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미 행정부가 준비한 제재를 대통령이 단번에 철회시킨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방식 대북 협상 방식입니다. 미국의 핵심 대북 지렛대이자 북한의 최고 관심사인 제재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렇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김정은 위원장 당신도 결단을 고려해보라. 최소한 대화에 나서는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 철회와 같은 날인데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란 제재 발표와 같은 날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명령이 나왔습니다.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날짜까지 고려해서 같은 날 북한에 대해선 추가 제재 철회 명령을 내렸다면 대북 메시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대북 제재를 해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선 이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북 핵심 제재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추가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려던 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거 조삼모사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가 계획대로 실행됐을 때 북미 관계를 예상해보면 추가 제재 철회 의미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김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평양으로 급히 들어갔던 북한의 주요 대사들이 오늘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대미 전략에 대한 내부 논의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지재룡 주 중국 북한 대사가 베이징 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 고려 항공편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대사님 평양 가신 일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도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 유엔 안보리 제재로 평양에서 국제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됐다며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무슨 문화를 보시세요? 위원장님 결심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베이징 외교가에선 비핵화 협상 핵심 지역 대사가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볼 때 북한 수뇌부가 향후 대미 전략에 관해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북한 주요국 대사들이 모두 귀국했던 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대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귀국했던 김형준 주로 대사도 아직 평양에 남은 것으로 보여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외교관은 최선희 부상이 밝혔던 최고 지도부의 입장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건 북한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주요국 대사들까지 모두 불러들였던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 추진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민간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씩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는데요. 당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2011년 6월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 포항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합니다. 초기 금융 조달이 중요하다는 요구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민간 기업 지원을 강조합니다. 2011년부터 6년 동안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60여억 원까지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넥스지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이 정부 보조금만 182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사모펀드는 2012년 30여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넥스지오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넥스지오의 재정 상태는 거꾸로 갔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 지난해 초, 2015년부터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사업 초기인 2011년 말 139%에 불과하던 넥스지오의 부채 비율은 3년 뒤 2배로 뛰었고 2015년 말엔 무려 1800%를 넘었습니다. 2017년 4월 회계법인은 부채 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회사 존속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물 주입은 계속됐고 그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당시 국책은행도 애초부터 사업성이 밝지 않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2011년 산업은행은 지열자원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추 기술과 장비, 지진 감시 기술이 미흡하다며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2015년도에는 이제 물경 1,800%에 달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죠. 무리한 사업 강행 속에 일어난 인공지진, 그 뒤에는 국책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돈을 쏟아붓고 함께 참여한 당시 정부기관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그런데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외에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당시 넥스지오는 2년 연속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를 불러 상을 줍니다. 2011년엔 지식경제부 장관이 해외 자원개발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포상에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민간 중소기업 중에 2년 연속 수상자가 나온 건 넥스지오뿐이었습니다. 시점을 봐야죠. 어차피 같은 보상을 몇 년 안에 같이 받지는 못하니까. 지난번에는 이 회사의 대표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넥스지오는 2001년 설립됐지만 본격 성장한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의 계열사가 50년짜리 중국 광산 채굴권을 따내는데 이 사업의 탐사 보고서를 쓴 게 넥스지오였습니다. 2009년엔 해외 광물 자원 개발 국고 보조 사업의 민간 탐사업체로 선정됐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얀마와 스리랑카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이 결정됩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부지 조사도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얀마 정부 간 열린 자원협력위원회까지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함께 성장하며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까지 맡게 된 넥스지오. 이명박 정부 때 발전소를 본격 추진한 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는 없었고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이 사장이 치료받았다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사흘 만에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건물 3층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장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병원 측이 영장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계속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이 병원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 대장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병원에서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규정에 맞게 반출됐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 사장은 호텔신라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원장과 직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배우 박한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가수 승리 씨 등 유명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초 남편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와 윤모 총경 등이 참석한 골프 회동 자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개 가운데 1개가 초기화된 상태였다며 초기화로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서 27살 이모 씨 등 직장 동료 5명이 노래방 비상구에서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 모두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 씨 등 2명은 의식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18년간의 보수 정비를 마치고 오늘 공개됐습니다. 일관성 없이 복원됐다는 논란 속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1998년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 2001년부터 18년간의 보수 정비 끝에 최근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첫날, 백제시대 웅장한 건축물을 직접 보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오면서 그 감탄사가 연발할 정도로 잘 해놨구나. 그래서 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관리돼가지고 후손한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인식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 일제가 더 쉬운 콘크리트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안도합니다.
19년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에 시멘트 발라져 있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유적지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와보니까 좀 더 잘 복원이 된 것 같고. 미륵사지 절터에 대한 추가 복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 진행 중인 미륵사지 복원 고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륵사지 석탑은 공개를 앞두고 탑 안쪽의 돌을 일관성 없이 쌓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를 변경했다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